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전라도에서 서울로 전학 가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중3 때 만난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중3 때 지방에서 서울로 전학을 갔는데 새로 간 그 학교에서 가장 처음 사귀고 가장 친했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완전 활발하고 낙천적이고 집도 유복해서 남부럽지 않게 커온 밝은 에너지가 있는 친구였죠. 그래서 전학생인 저한테도 먼저 잘해준 거고요.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가 갈리면서 못 만나다가 대학에 입학하고 제가 1년간 미국도 다녀온 후에 만났습니다. 곱창에 소주 한잔 하러 들어가 앉았지요. 4년 넘게 못 봤는데도 어제 본 것처럼 반갑더군요. 근데 얼굴이 뭔가 좀 다른 겁니다. 목소리 톤도 그렇게 밝았던 애가 축 처져 있고 눈동자도 뭔가 불안한 듯이 떨리더군요. 이런 변화를 눈치채고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는데 괜찮답니다. 별로 안 친한 친구면 괜찮다고 하면 알겠다고 하고 더 이상 안 묻겠지만 뭔가 이상해서 계속 캐묻듯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내가 말하면 믿어줄 거야? 라고 말했죠. 당연히 믿어준다고 대답하자 안 믿을 것 같은데 내가 지금까지 몇 명한테 말해봤는데 다 안 믿었고 나를 개또라이로 보던데 굉장히 눈치를 많이 살피더군요. 계속 다그쳐서 결국 말하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야기는 중3 때로 거슬러 올라가더군요. 공교롭게도 제가 전학 간 그 해였죠. 그러니까 그때 그 친구 시점에서 보면 어느 날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갔답니다. 끝나고 집에 가면 뭐 오후 4시쯤 되고 학원에 5시 정도에 가면 되니까 들어가자마자 가방을 던져놓고 거실 소파에 누워서 낮잠을 자려고 했답니다. 집엔 아무도 없었고 날씨도 선선해서 잠도 잘 들었는데 얼마나 지났을까. 현관문이 살짝 기익하고 열렸다가 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자기는 소파 안쪽으로 얼굴 파묻고 눈을 감고 자고 있어서 그냥 소리만 들었대요. 그래서 엄마야, 엄마 왔어? 라고 말하려고 눈을 떴는데 그 순간 눈만 떠지고 몸이 바위처럼 움직이지 않더랍니다. 정말 눈만 떠지고 눈알마저 굴릴 수도 없게 시선은 바로 앞 소파에만 고정되어 있었답니다. 보통 아파트 구조가 비슷하잖아요. 참고로 이 친구 집은 서울 송파구의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였죠. 이 친구가 부엌 쪽으로 머리를 향하고 자고 있었는데 머리맡에서 무슨 기척이 있더랍니다. 보지 않고 듣지 않더라도 누가 옆에 있으면 기척을 감지할 수가 있잖아요. 뭔가가 부엌 쪽에서 스르르 자기에게 왔다가 다시 멀어졌다가 다시 스르르 왔다가를 계속 반복하더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확신하건대 어떤 바닥에 끌릴 듯 긴 옷을 입은 여자였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보지 않아도 느껴졌대요. 너무 무서워서 움직이려고 발버둥을 쳐봐도 몸은 옴싹달싹 안 하고 그렇게 무서워하다가 다시 잠에 들었답니다. 그리고 몇십 분이 또 흐르고 다시 현관문이 열렸다가 닫히는 소리가 나서 깼더니 어머니가 막 집에 들어오셨대요. 그래서 엄마 지금 온 거야? 라고 묻자 어머니가 그렇다고 하셨대요. 그럼 아까 그 소리는 뭐였는지 무섭고 의아했지만 생전 그런 일이 없었으니 그냥 잘못 들었다 보다 하고 넘겼대요. 그리고 또 며칠이 문제 없이 지나고 완전 똑같은 날이었어요. 학교 끝나고 저랑 놀다가 집에 갔는데 아무도 없고 날씨도 좋고 해서 또 잤대요. 근데 이번엔 거실이 아니라 방에 들어가서 잤는데 그때가 애네 가족이 이사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자기 침대가 아직 없어서 바닥에 요를 깔고 잤대요. 벽을 바라보고 옆으로 누워서 벽에서 살짝 떨어져 있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무언가 때문에 잠에서 깼대요. 그리고 앞에 보이는 어떤 남자. 그리고 또 움직이지 않는 몸과 시선. 사람 형체는 맞는데 벽이 사는 모양대로 튀어나와 있었대요. 자기랑 똑같은 모습인데 대칭되는 자세로 말이죠. 대칭되는 거니까 자기랑 딱 마주보고 있더래요. 눈을 마주치고 있으니 너무 무서운데 눈도 안 감기고 시선도 못 숨기니까 그대로 보고 있어야 했죠. 무서워서 달려 떠는데 또 잠에 들었대요. 그리고 깨보니 없어졌다고. 그때 뭔가 이게 예산일이 아니구나 라는 걸 느꼈다네요. 그리고 며칠 뒤에 집들이를 했대요. 온 가족 친척들이 다 모였죠. 그리고 미 친구 친할머니가 도착했다고 연락이 와서 모시러 내려갔대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서 현관문에 들어서시는데 갑자기 할머님이 표정이 바뀌시더래요. 그리고 안 들어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다들 왜 그러시냐고 그러는데
할머니가 이 집에 안 들어가고 싶다고. 근데 그 할머니가 알고 보니 영매였죠. 그래서 제 친구가 할머니랑 상담을 했대요. 자기가 본 걸 말씀드렸더니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여기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남자랑 여자가 이곳에서 죽었고 보고 느낀 게 아마도 그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하셨죠. 제 친구의 불행한 인생은 그때부터 시작됐죠. 그 후로 그 친구는 자기한테 뭔가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게 절 만났던 중3 시절부터 벌어진 일인데 지금 대학교 2학년이 되도록 내색 한 번 안 했던 이유는 그걸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려서였답니다. 그래서 항상 밝게 유지하고 혼자 끙끙 앓다가 제가 미국에 갔던 사이에 터진 거죠. 증상은 점점 더 심해졌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송파구 사시는 분들은 좀 더 잘 아시겠네요. 하루는 친구가 석촌역 부근에서 놀다가 밤 늦게 송파도로를 따라서 문정동까지 걸어가고 있었답니다. 거긴 나름 불빛도 많고 유동인구도 좀 되는 곳이죠. 석촌역부터 걷기 시작해서 송파역을 지나서 가락시장역을 향해 걷고 있는데 송파대로를 사이에 두고 가락시장 맞은편에는 높은 회사 건물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친구는 가락시장 쪽 사이드로 걷고 있었고 한여름이었는데 갑자기 몸에 찬바람이 지나가더랍니다. 그런데 이게 느낌이 어떻냐면 몸의 어느 한쪽 끝부터 냉기가 온몸으로 쫙 퍼진답니다. 예를 들면 왼쪽 손의 중지 끝마디부터 손등을 타고 팔을 타고 몸통을 지나 머리로 다리로 발끝으로 말이죠. 그랬을 때 그 냉기가 시작된 방향으로 고개를 딱 돌리면 항상 저 멀리에 누가 서 있답니다. 딱 봐도 사람은 아닌 무언가가. 사람들은 많이 지나다니고 네온사인과 간판 불빛들이 있었지만 저 멀리 사람들 사이로 불빛 사이로 선명히 보인답니다. 그것도 자기를 바라보고 있답니다. 제가 여기까지 듣고 친구 말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 많이 했는데 정말 친구 표정이 살벌하게 진지하고 목소리도 많이 떨리고 절실해 보였거든요. 무엇보다도 걔가 저를 이런 스토리로 벙찌게 만들어서 본인한테 이득될 게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좀 더 듣기로 했습니다. 증상이 심해지면서 이제 친구는 오늘 밤에 자면 왠지 또 그럴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고 그런 날은 100% 영을 마주하게 되었답니다. 패턴은 항상 똑같습니다. 친구는 12시에 자려고 눕는데 어쩔 땐 잠이 금방 오고 뭔가 있겠구나 싶은 날은 정확히 새벽 4시까지 못 잔답니다. 그리고 새벽 4시에 이상하게 잠이 딱 든답니다. 그리고 좀 자고 있으면 뭔가가 몸을 사르르 간지럽히기 시작합니다. 전류가 흐르듯 계속 몸 이곳저곳을 타고 다니는 게 느껴지는데 한동안 그러다가 그 자극이 몸의 어느 한쪽으로 몰려간답니다. 물론 그동안 친구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지요. 그 자극이 몰려간 그곳에서 자극이 몸 밖으로 빠져나온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어떤 형체가 싹 하고 올라온답니다. 곱창 집에서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던 시점에 자기는 한 번도 제대로 그 형체를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눈동자를 못 움직이니까요. 제대로 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시야에 무언가가 들어온 적은 딱 한 번 있다고 합니다. 친구가 이불 덮고 누워있는 시점으로 보면 그 아저씨가 침대 밑에서 아주 살짝 눈과 코 절반까지만 얼굴을 내밀고 자기를 보고 있답니다. 계속 보고 있다고 합니다. 눈은 굉장히 컸고 눈웃음을 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다시 나왔던 쪽으로 해서 몸으로 다시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친구는 잠에서 깨는데 그게 항상 아침 6시랍니다. 정말 예외 없이 6시. 그러니까 2시간 동안 벌어지는 일이죠. 친구가 놀라워했던 건 새벽 4시까지 못 자고 그나마 잠든 2시간 동안 그런 일도 겪었는데도 그걸 겪은 날은 6시에 일어나면 몸이 아주 가뿐하다는 겁니다. 그게 드문드문 벌어지다가 조금씩 빈도수가 높아지고 나중에는 자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곱창집에서 그 얘기를 듣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군 입대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 친구랑 연락을 간간히 했는데 상태는 똑같았죠. 제가 군대 가기 며칠 전 그 영매 친구와 중학교 때 친하게 지내던 또 다른 친구까지 셋이서 만나 아구찜에 소주 한 잔을 먹으러 갔습니다. 송파대로 송파역 부근에서 백화점이 있는 근처 골목 어딘가에 그냥 평범한 아구찜 집이었습니다. 들어가서 신발을 벗고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저랑 또 다른 친구는 출입문을 등지고 앉았고 그 영매 친구는 반대편에 앉아서
출입문을 향한 쪽이었습니다. 출입문은 유리여서 창밖으로 거리 풍경이 보이는 식당이었습니다. 오늘 천천히 진탕 마시자라고 그 영매 친구가 그러더군요. 그런데 저는 집에서 늦지 말고 오라고 해서 그냥 빨리 마시고 일어나자고 그랬죠. 영매 친구는 섭섭하다면서 계속 오래 마시자고 그러더군요. 암튼 그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소주를 한 병 두 병 비우고 있었습니다. 취기도 조금 오르고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영매 친구가 어딘가를 멍하게 보더니 저희에게 빨리 마시고 일어나자고 그러더군요. 좀 전엔 네가 오래 마시자고 해놓고 갑자기 뭔 소리냐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 친구는 그냥 계속 빨리 마시고 나가자 그 소리만 하더군요. 저랑 또 다른 친구는 이 자식 왜 이래 하면서 놀렸는데 좀 지나니까 그 친구가 표정이 좀 심각한 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서둘러 비우고 계산하고 나왔죠. 나오자마자 그 친구는 저희들의 옷소매를 붙잡고 한마디도 안 하고 어딘가로 계속 데리고 걸어갔습니다. 한 50m쯤을 그렇게 걸었을까요? 그 친구가 멈춰 서더니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겁니다. 이제 됐다. 저는 그때 눈치챘습니다. 얘가 뭘 또 봤구나. 그래서 다른 친구를 집으로 보내고 물어봤죠. 친구는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듣자 하니 한창 술 마시고 있을 때 유리문 밖으로 연기가 피어올랐다고 합니다. 그게 당연히 진짜 연기는 아니었지요. 귀신이 실제로 그런 형체라고 합니다. 연기처럼 보인대요. 친구의 표현을 빌리자면 모닥불 연기보다는 약하고 담배 연기보다는 부연 정도라고 했죠. 아마 많은 다른 분들도 비슷하게 귀신을 표현하셨을 것 같네요. 그 연기가 자기한테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답니다. 저희 등 뒤로요. 해하려고 다가오는 건지 도움을 요청하는 건지는 본인도 몰랐지만 지금 자기 말고 다른 친구들도 있는데 맞닥뜨리면 곤란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서둘러 도망쳐 나온 거였답니다. 그 시점 즈음부터 그 친구가 영혼을 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정말 상태가 너무 심각해져서 친구는 부산에 있는 모대학에 재학 중이었는데 자퇴를 했습니다. 유명한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 상담도 해보고 주지스님들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는데 절이 더 맞을 것 같아 절로 들어갔습니다. 이건 제가 군대 갔을 때 이야기라서 저는 이 이야기를 휴가를 나와서 들었습니다. 처음 산속 절로 들어가 생활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는 양보다는 음입니다. 정말 많다고 더군요. 뭐가 많은지 아시겠죠? 해가 지고 밤에 절 근처를 한 바퀴 돌면서 산책을 하면 진짜 여기저기서 다가온답니다. 물론 악령은 아니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라고 해요. 거기서 그 친구도 본격적으로 그쪽 세계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했답니다. 공부한 이유는 뭐냐면 제대로 알고 신내림을 피할 수 있기 위해서였죠. 한번 신내림 받으면 정상적인 인생은 포기해야 되니까요.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서울에서 만난 친구는 밝고 활기찬 성격을 가졌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불안정한 사건들을 겪기 시작했어요. 혼자 있을 때 몸이 움직이지 않고 영혼들을 느끼는 등의 경험을 했죠. 도움을 구하기 위해 여러 종교적 인물을 찾아갔고 결국 신내림을 피하고자 절에 들어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 공부했어요. 그 친구의 삶은 영적인 경험으로 인해 크게 변화했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머니와 무당. 주위 사람들을 둘러보면 영적 기운이 강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영적 기운이 강하다기보다는 남들보다 영적 느낌을 더 잘 받는다는 게 옳은 말이겠네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십니다. 어머니의 말씀이나 경험담을 듣고 있으면 당시에는 그저 그렇다가 이렇게 남들에게 얘기를 들려주려 할 때면 항상 신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당을 어떻게 보십니까? 무당하면 방울을 흔들고 작두도 타고 눈매가 날카롭고 약간은 기괴한 사람들을 떠올리실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일단 보통 사람들과는 약간 다르다고 생각되죠. 무엇보다도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사람이 바로 무당이니까 말입니다. 어머니는 이 무당들과 끊을 수 없는 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는 1985년 어머니가 저를 잉태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위로 누나가 둘이나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제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분하기 위해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셨다 합니다. 예를 들어 어디 병원이 초음파 검별을 잘한다면 빠짐없이 다니시고 어디 무당이 판별을 잘한다면
그곳도 빠짐없이 가신 것이죠. 정확히 몇 개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개월 후부터는 아이의 성별이 뚜렷하게 판별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만 급한 마음에 절 잉태하고 얼마 안 되어서 진단을 받으러 찾아다니셨던 겁니다. 위로 딸만 둘이니 급하기도 하셨겠고 또 저희 집이 유교적인 데다 제가 남자라면 저희 가문의 장손이 되는 입장이라 압박감과 초조함이 있으셨던가 봅니다. 그래서 병원이나 점집이나 그 판별이 서로 엇갈릴 때가 많았고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을 어머니는 초조해하신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같은 동네의 또 다른 임산부에게서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때려 맞추는 점집이 있다는 소문을 들으신 어머니는 그곳을 찾아가셨습니다. 어디에 위치한 곳인지 그 무당의 생김새가 어떠한지는 어머니가 언급을 하지 않으셨고 단지 그 무당이 어머니가 들어서시자마자 순간적으로 표정이 확 굳으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곧 자신의 이름과 나이 등을 대셨고 무당이 한동안 점을 치고는 이렇게 말하셨다 하십니다. 위에 알을 그래 잔인하게 죽여놓고도 야가 무사하길 바라나. 어머니는 거의 혼절하다시피 하셨습니다. 사실 제 위로는 누나가 3명. 아니, 그 이상일지도 모릅니다. 그때 당시 저희 할아버지가 살아계셨고 또 집이 그렇게 부유한 것도 아니어서 계속해서 딸만 줄줄이 낳을 수는 없었던 어머니는 그만 저의 위에 누나가 될 그 분을 지우셨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경악하면서 말도 한마디 하지 못하시다가 결국 오열하셨답니다. 그런데 더욱 청천벽력 같은 무당의 말이 있었답니다. 지금 야를 낳으면 네 죽는다. 집으로 돌아오신 어머니는 그 후로 많은 생각과 두려움에 떨다가 결국 절 낳으셨습니다. 병원에서 제가 남자인 것을 확인하셨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 어머니께서 절 낳으셨을 때 저희 집은 경사가 났습니다. 간호사가 고추입니다 하는 순간 아버지의 입은 크게 벌어졌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집 문도 잠그지 않은 채 병원으로 달려오실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온갖 축복 속에서 저는 태어났고 그날 이후로 어머니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셨습니다. 거의 60kg에 육박하시던 어머니는 당시 40kg를 채 넘기지 못하는 몸무게까지 순식간에 빠져버렸습니다. 밥을 드시면 한 숟갈을 드시지 못해 토해내셨고 방에 누우신 채 눈만 흐릿하게 뜨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했답니다. 사람이 몇 달 만에 살이 몇십 킬로가 빠지고 밥도 먹지 못하는데 병명이 없다니.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는 온 힘을 다해 방도를 찾기 시작했고 굿도 몇 번을 하고 보약도 지어 먹여보고 해도 결국은 의사의 이 말이 떨어졌습니다. 저희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만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거의 포기 상태였답니다. 집안은 침묵에 휩싸였고 어머니도 거의 단념하신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 옆에서 엉금엉금 기던 제가 갑자기 어머니 옆으로 가서 누워 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어머니는 갑자기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셨다네요. 바로 그날 아버지께 부탁해 어머니는 예전 그 점집으로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피골이 상접하신 어머니를 보자마자 그 무당이 혀를 끌끌 차며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말했지? 깨를 놓으면 죽는다고. 네 연락한 이사를 파먹고 있는데 내가 어쩌겠노? 단 이 죄다 생각하고 여기 올 필요 없다. 가봐라. 라고 하셨답니다. 몇 번을 힘없이 간곡히 살려달라 부탁하시는 어머니를 방법이 없다며 계속해서 뿌리치시던 무당은 아버지가 안고 계신 저를 어머니가 부둥켜 안고 우시는 걸 보고서야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지 동생이라고 쳐다보기는 쳐다보네. 여기로 한번 찾아가 봐라. 어쩌면 살 수도 있을 기라. 그런데 단 이한테 달렸대이. 네 마음이 하늘에 닿으면 상제님이 살려줄 끼고 아니면 죽을 끼다. 그리고 여기 다시는 오지 말래이. 일말의 희망을 가진 부모님은 무당에게 몇 번이나 절을 하며 고맙다고 하셨고 곧바로 그곳으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찾아간 그곳은 시골 산속의 절이었다고 합니다. 차를 타고 논둑을 달리다가 산을 타고 올라가면 있는 소설 속에서나 나오는 깊은 산 중의 절이었던 것이죠. 그 절에는 스님이 두 분이 계셨다고 하는데 한 분은 매우 젊지만 한 분은 흰 수염의 주지 스님이셨다네요. 어머니는 스님께 자초지종을 말씀드렸고 그 노스님은 알았다며 방을 하나 내주셨습니다. 골방이라고 하는 그런 방이었고
노스님은 매일 방 안이 펄펄 끓도록 불을 피우셨다고 하네요. 불을 피우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가 얼마나 춥겠냐. 엄마 뱃속이랑 방이랑 똑같겠나. 전 할머니가 데리고 있었고 어머니는 홀로 계셨으니 결국 그 말은 제 위에 분을 말씀하신 건가 봅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않고 그곳에서 지내시면서 약한 몸으로 부처님께 매일 수백 번의 절과 몇 시간의 명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100일이 지났다고 합니다. 100일 기도라고 하면 100일 동안 기도만 한다고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아직 해보지 못해 실감이 나지 않지만 TV에서 절 체험이라면서 기도하는 거 보셨을 겁니다. 사람들이 다 파김치가 되어버리죠. 100일이 지나고 105일이 지나고 110여 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거의 120여 일에 달하도록 기도를 올리고 계시던 어머니가 명상에 들어갔다 합니다. 어두운 밤 눈을 감고 고요한 절간에서 명상을 하고 계시던 어머니는 어느 순간 눈앞이 밝아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눈을 감고 있지만 새하얀 그러나 눈부시지 않은 그 빛을 느끼며 어머니는 어느 순간 목소리를 들으셨다네요. 이제 그만 됐다. 목소리를 듣는 순간 어머니는 큰 소리로 트름을 하셨다네요. 그리고는 정신을 잃으셨는데 깨어나 밖으로 나와보니 아침이었답니다. 그리고 주지스님을 찾아가 말씀을 들으니 웃으시면서 이런 말을 하셨다네요. 다 됐는가 보네. 이제 가보거라. 무슨 말인지도 모른 채 아버지께 연락하신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렇게나 구역질이 나던 속이 편해지고 갑자기 배가 무척이나 고프셨다고 합니다. 차를 타고 가던 도중 몇 번이나 차를 세우며 미친 듯이 밥을 드셨다고 하네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신 어머니는 그 후로 점점 몸이 나아져 20살이 된 저의 곁에서 아직도 건강하게 잘 지내십니다. 물론 세월도 있다 보니 저를 낳기 전보다 무척이나 약해지신 편입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정말 죄송스럽기만 하고 저 하나 낳으시려고 자기 목숨 하나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생각하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어머니 중 위대하지 않은 분이 어디 있겠냐마는 저는 저희 어머니가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또한 어머니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세 번째 이야기, 시체 방치 괴담. 제가 겪었던 무서운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초등학교 때 일이었습니다. 저는 안산에 살고 있었죠. 당시 안산은 아직 개발이 덜 된 상태라 정말 작은 중소도시였고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도 얼마 되지 않았지요. 저희 집은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형편이 좋지 않았고 안산에서 원곡동 다음으로 치안이 좋지 않았던 곳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니던 학교는 그나마 안산에서 새로 지어진 아파트 단지에 있던 초등학교였고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은 오전에 학교를 다니고 빌라촌에 사는 아이들은 오후에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빌라촌 아이들과 친해졌고 그 중에 A라는 아이를 알게 됐습니다. A는 저희 집 근처에서 중국집과 카센터를 하던 집 아들이었는데 카센터와 중국집이 나란히 있던 형태였습니다. A의 집은 일명 주인 세대라는 곳으로 빌라의 한 층을 다 쓸 정도로 동네에서 꽤나 부유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A는 어떤 아이였냐면 아파트에 사는 오전반 아이들의 물건을 훔쳐 자신의 부모님이 사주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자랑을 해댔고 문방구에서 파는 불량식품을 훔쳐 아이들에게 나눠주기도 하였고 아무튼 별로 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저는 부산에서 전학을 와서 친구도 없었고 초등학생 치고는 키도 컸던지라 A가 먼저 저에게 호감을 보였고 A가 주는 불량식품이나 훔친 물건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자연히 A의 집에 자주 놀러가게 되었는데 A의 집에 놀러갈 때마다 A의 아버지가 거실에서 매일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 다세대 빌라에 차가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며 수리를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마는 A는 아빠는 사장님이라 일을 하지 않는다고 했죠. 일주일에 3번 정도 A네 집에서 놀았습니다. 그렇게 4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A는 이제 자신의 집에서 놀 수가 없다며 엄마가 이제 집에서 놀지 말라고 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궁금한 건 못 참았는지 기어코 집에 가서 놀자고 말하며 A에게 겁을 주었는데 알고 보니 A네 카센터가 문을 닫게 되었고
주인 세대에 살던 A의 집이 반지하로 이사를 갔던 것이었죠. A는 저에게 잠깐 집이 공사를 해서 거기 사는 거라고 말하며 다른 아이들에게는 비밀로 해달라며 부탁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보름 정도 되었을 겁니다. 저희 빌라촌 근처에는 쓰지 않는 철도가 있었는데 그 철도 다리 및 강가에 사람뼈가 묻혀 있고 그곳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A 그리고 몇몇 아이들은 담력 시험을 하기로 했고 9시에 모여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A가 9시가 넘어서도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A 집을 아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고 결국 제가 A를 데리러 가기로 했습니다. A의 집에 도착하니 무언가 무거운 공기가 느껴졌고 A가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문을 두드리면서 A를 부르니 A의 엄마가 나오셨습니다. A의 엄마는 그때 처음 보았는데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엄청나게 무서운 얼굴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A가 있냐고 물어보았는데 아줌마는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저에게 엄청난 쌍욕을 하면서 A는 잔다고 말하며 이 늦은 시간에 남의 집에는 왜 오냐고 큰 소리 치셨습니다. 당황한 저는 급히 죄송하다는 말만 남기고 친구들과 담력 시험을 하러 갔습니다. 다음날 학교에서 A를 만났는데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저에게 사과를 하며 오늘 엄마가 나를 데려오라고 하시면서 맛있는 거 해준다고 했다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어제 혼난 것도 있고 아줌마가 너무 무서워 보였기 때문에 다음에 간다고 말하며 넘겼는데 다음날 A가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유인 즉슨 A네 엄마와 아빠가 사업 실패로 인한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빠의 폭행으로 이어졌는데 엄마가 아빠를 칼로 목을 찔러 죽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시체를 방치해 두었는데 화장실에 넣어놓고 냄새라도 날까 싶어 화장실 문과 창문을 테이프로 칭칭 막아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숨어 있었는데 때마침 A가 문방구에서 게임 필통을 훔치다가 문방구 아저씨에게 걸려 그 집에 찾아갔을 때 걸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빠가 죽은 건 저희가 담력 시험하기로 했던 전날에 일어났던 일이었고 A는 아버지가 죽은 후에도 아무런 티도 내지 않고 며칠 동안 저희와 놀았던 것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그렇게 태연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A의 엄마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당시 제가 무언가 이상한 것이라도 보았을까봐 저를 불러내 물어보려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딴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에는 동네에서 꽤나 충격적인 사건이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소문이 났고 뉴스에서도 한번 나왔었죠. 네 번째 이야기, 기묘한 대리기사. 다른 날과 다른 거 없이 일을 마치고 친구들과 놀다가 집에 가고 있는데 저희 집이 전원주택이라서 시내를 벗어나 촌으로 들어가야 집이 있습니다. 거리가 매장에서 집까지 차로 20분 정도입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 집으로 향하고 있는데 가로등도 없고 정말 컴컴해요. 주변이 또 논이라서 안개도 정말 많이 끼고 으슥합니다. 중간중간 폐기숙사 폐가도 많고 근데 처음엔 무서웠는데 매일 다니다 보니깐 아무렇지도 않게 잘 가게 되었죠. 그때도 아무렇지 않게 잘 가고 있는데 도로 갓길에 사람이 손을 흔드는 거예요. 순간 너무 놀랐어요. 잘못 봤나 싶었는데 가면 갈수록 사람이 맞더라고요. 건장한 아저씨가 손을 흔드는 게 맞더라고요. 무서웠지만 호기심 때문인지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 앞에 가서 창문을 내리고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하니 자기가 대리기사인데 어디까지 태워줄 수 있냐고 물어왔죠. 그래서 거기는 너무 멀어서 근처 파출소 앞에 내려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아저씨가 차에 탔어요. 제가 미쳤는지 왜 그랬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으나 새벽 3시에 모르는 남자를 차에 태웠죠. 긴장이 흐르는데 짜릿하더라고요. 제 차가 문짝이 2개라서 제 바로 옆에 타셨는데 그분이 움직이면 나도 바로 저항해야겠다 라고 생각만 하고 계속 가고 있었죠. 파출소까지 10분 정도 걸리는데 가는 동안 서로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제가 만약 얻어 타는 입장이면 먼저 말 걸고 정말 고맙다라든지 그쪽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는 그런 말을 하겠는데 아무 말도 없으셨죠. 파출소 앞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차를 세우고 그분이 내리셨고 저는 긴장이 이제 풀리면서 내가 미쳤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대리기사가 진짜 맞을까라는 생각에 너무 궁금해서 차를 밑쪽에 숨기고 내려서 파출소 쪽을 몰래 보니 그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전화를 하시더니 어떤 낡은 차량을 타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리기사가 맞구나. 대리차가 태우러 온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집에 갔죠. 근데 집에서 생각을 계속하는데 이상한 거예요. 아까 저를 만난 곳에서 전화를 해서 부르면 되는데 왜 제 차를 얻어 타고 가서 전화를 해서 갔을까요? 제가 그 남자를 태운 장소와 파출소는 둘 다 똑같이 촌이고 멀지 않은 곳이었죠. 왜 내 차를 잡았지? 라는 의문을 품고 있다가 다음날 친구들에게 말을 해주니깐 미친 놈아 간이 부었냐? 라고 하더라고요. 친구 한 명이 대리기사면 폰으로 대리 어플 같은 거 보더냐면서 묻더라고요. 근데 제 차에 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고 하니 진짜 대리기사 맞아 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소름이 조금 돋았는데 설마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만약 처음에 그 아저씨가 말한 곳까지 태워줬으면 중간에 무슨 일 있었을까요? 파출소 앞에 세워준다고 해서 가만히 있었던 걸까요? 친구들도 오버하지 마라 그러는 애들도 있고 진짜 큰일 날 뻔했다 만약 내가 아니고 여자 운전자였으면 무슨 일 났을 수도 있다라는 친구도 있었죠. 차를 타고 가고 있다가 절 건드리면 같이 사고 나니깐 가만히 있었던 거고 차를 세우면 그때 무엇을 하려 했던 걸까요? 파출소 앞이라 괜찮았던 걸까요? 그 남자의 전화를 받고 온 차량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땐 긴장해서 몰랐는데 그 남자가 전화를 걸고 5분도 안 되어 거의 바로 차량이 도착했어요. 그분은 제 차에 타서 폰을 꺼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차량이 그렇게 빨리 도착했을까요? 근처에 있었던 것일까요? 진짜 대리기사였을까요? 아직도 의문입니다. 그냥 제가 오버한 것일 수도 있겠죠. 5번째 이야기, 수호령이 죽을 뻔한 걸 살려준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3년여 전 분수대가 있는 광장의 근처에서 이상한 여자가 서성이곤 했습니다. 출근길에 자주 보게 됩니다. 30살 남짓 되어 보이는데 오래된 것 같은 빨간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요. 몸은 바싹 말랐고 안색은 어두운 데다가 눈도 공허해 보였습니다. 머리는 등의 가운데까지 내려와 기르고 있는 것 같았죠. 옷 색깔이 워낙 튀는 데다가 독특한 분위기가 감돌아서 시선을 빼앗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무서운, 정신 나간 것 같은 느낌이라 무심코 바라보기는 해도 눈이 마주치지는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여자는 늘 광장 안을 맴돌았습니다. 지하 출구를 나오면 몇 군데 술집이 있으니 거기서 일하는 사람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광장 쪽의 상점 앞에서 화장품 세일을 했습니다. 나는 쇼핑할 때 시간이 꽤 걸리는 편이라 그때도 아마 1시간 정도는 거기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도 여자는 광장을 떠돌고 있었지만 항상 보던 모습이라서 딱히 신경 쓰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게에서 나온 순간 시선이 느껴져 고개를 들었습니다. 광장 한가운데 있는 분수를 사이에 두고 여자가 나를 보고 있었지요.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나는 눈이 나빠서 안경을 쓰고 있음에도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은 얼굴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확실히 보였습니다. 눈이 마주친 순간에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뭔가 본능적으로 두려워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무엇 때문에 소름이 끼쳤던 것일까요? 스스로도 사고회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반사적으로 가게 안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가위에 눌린 건 마냥 몸이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도움을 구하려 해도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항상 비틀거리며 걷던 여자가 나에게 빠르게 다가옵니다. 분명히 평범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머리는 산발에 드레스 자락을 잡은 채로 다가오는데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지요.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그 얼굴이 너무나 무서워서 압도되고 말았습니다. 눈 전체가 검은 자위였기 때문입니다. 무서워서 더는 안 되겠다 싶은 순간 갑자기 누군가 뒤에서 내 팔을 꽉 잡았습니다.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그제야 몸이 움직입니다. 웬 남자였습니다. 내가 입을 열려고 하자 남자는 조용히 해 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멍하니 바라보고 있자 남자는 점점 소나기 힘을 더하며 무서운 얼굴로 앞을 노려봅니다. 시선을 돌리자 여자가 바로 앞에 서서
남자를 죽일 듯한 눈빛으로 노려보고 있었지요. 너무나 끔찍한 그 얼굴에 나는 벌벌 떨었습니다. 갑자기 여자는 우리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뭐라 욕지거리를 중얼거리며 남자 옆을 부딪히듯 지나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자는 나를 붙잡고 역 안까지 들어간 뒤에 그제야 손을 놓았습니다. 역 안은 사람들이 가득해서 방금 있었던 일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죠. 멍하니 있으니 남자는 괜찮아 라고 말을 걸었습니다. 고개는 끄덕였지만 반쯤 충격에 휩싸여 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상대의 이름을 묻거나 감사를 전하는 것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남자는 나를 개찰구까지 바래주었고 헤어지면서 이제 거기로는 다니지 마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출근은 여기로 해야 하는데요 라고 답하자 남자는 목숨이 아까우면 그만두라고 말을 합니다. 대답을 못하고 가만히 있자 남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운이 좋았어. 내 수호령이 나를 불러서 너를 지켜준 거야. 나는 멍하니 듣고만 있었습니다. 우연이라고. 알았어. 내가 살아남은 건 수호령의 부름을 알아차릴 사람이 마침 근처에 있었던 덕분이라고. 죽고 싶지 않으면 다시는 거기로 다니지 마. 영혼 따위는 본 적도 없기에 내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내 눈에 여자는 사람으로만 보였기 때문이었죠. 내가 머뭇거리는 사이에 남자는 몇 번이고 혼자 다니지 마라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낮에 나는 또다시 그 광장을 지나갔습니다. 낮이다 보니 공포감이 희미해지기도 했고 실제로 지나가는 사이 아무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귀갓길에 날이 어두워지자 남자가 말했던 것들이 떠올라서 무서워집니다. 그래도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기에 나는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 여자가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짓이었죠. 광장으로 이어진 계단을 반쯤 내려가자 붉은 옷을 입은 여자가 나에게 등을 보이고 계단에 앉아 있습니다. 이제껏 여자가 계단에 앉아 있는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달아나야겠다고 생각한 순간 여자는 슥 일어섭니다. 마치 마리오네트의 줄이 끊긴 것 같은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말입니다. 그 순간 나를 바라볼 것 같다는 예감에 황급히 계단을 뛰어올라 뒤도 보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그 후에 분수 광장은 무조건 피해 다녔고 2달 뒤엔 일도 그만뒀습니다. 아직도 그 여자는 거기에 있을까요? 6번째 이야기, 실종. 집 근처에 살던 할머니가 산나물을 캐러 갔다가 실종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릴 적 나를 굉장히 귀여워해 주시던 분이라 충격으로 말도 잘 나오질 않았지요. 이야기를 하던 도중 나는 문득 우리 할아버지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도 실종되셨었지. 어머니는 잠시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십니다. 이제 너도 어른이니. 그리고는 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원래 어머니는 고아원에서 자라 부모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동생이 3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갑자기 아버지라며 웬 남자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혼을 하는 바람에 자식들이 고아원에 간 것도 모르고 살아왔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어머니를 버려뒀던 속죄를 겸해 나와 여동생을 돌봐주겠다고 제안해 왔지요. 하지만 아버지는 당혹스러워하며 한동안 여러모로 거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야채를 두고 가기도 하고 설날에는 슬쩍 우리에게 용돈도 주고 가는 등 할아버지다운 모습을 보이려고 애쓰는 것에 점차 마음을 열어가게 되었지요. 몇 년이 지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할아버지 댁에 묵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도 꽤 기뻐하며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에 할아버지는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말해준 진실은 할아버지가 실종됐다고 믿고 있던 내 기억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체포되어 교도소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었죠. 죄목은 폭행이었고 게다가 친자 확인 결과 어머니와는 완전히 남남인 사람이었습니다. 술을 많이 먹었던 그날에 술에 취해서 젊었을 때 습관처럼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즉, 알고 보니 실제로 친부모도 아니었고 젊었을 때부터 교도소에 밥 먹듯이 드나왔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7번째 이야기, 혼자 사는 할아버지. 우리 옆집에는 할머니를 먼저 보내고 혼자 사는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매일 밤 10시가 조금 지나면 철컥하고 그 집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옆집은 우리 집이랑 같은 문을 쓰고 있어서 바로 귀에 들려오는 것입니다. 문은 한동안 열려 있다가 닫혔습니다. 평상시에는 소리가 들려봐야 그냥 산책이라도 하는가 싶어 넘어갔지만 자세히 생각해보니 문이 닫히고 난 뒤에도 누가 걷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걸어도 소리가 들려올 정도로 벽이 얇았기에 문이 닫히는 소리 말고도 전부 들려오기 마련이었죠. 왠지 흥미가 생겨서 10시 되기 조금 전부터 할아버지가 무얼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부인이 남기고 갔던 정원 관리에 무척 신경을 쏟고 있어서 우리 집 쪽을 향해 화단이 높게 쌓여 있습니다. 그곳에 뒤에 숨으면 어두운 데다 각도상으로도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해서 나는 그 화단 뒤에 숨었죠. 아무 일 없을 테고 그걸로 의문도 풀릴 거라고 그때만 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0시 17분 스마트폰 밝기를 최소로 하고 게임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철컥하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황급히 스마트폰을 껐습니다. 평소처럼 덜컥거리며 문이 열립니다. 하지만 문 밖으로 나온 할아버지의 이상한 광경에 나는 숨을 집어삼켰습니다. 할아버지는 문에 손을 대고 있는 채로 얼굴만 밖으로 불쑥 내밀고 있습니다. 그것뿐이라면 그냥 밖을 내다보는구나 싶겠지만 표정이 확실히 이상했습니다. 공포가 느껴질 만큼 미소를 띠고 있었지요. 얼굴 근육이 지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양옆에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묘하게 냉정해져서 할아버지가 노망이 들었구나 싶었는데 저벅저벅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주변을 돌아봐도 그런 소리를 낼 존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벅저벅하는 소리는 내 앞을 지나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숨도 못 쉬고 굳어있는데 할아버지가 눈을 크게 치켜뜨더니 내가 숨어있는 화단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현관에 불빛 아래 비치는 기분 나쁜 표정에 나는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을 것만 같았습니다. 들켰나? 아니, 저기서는 나를 볼 수 있을 리가 없을 텐데. 그런데 나를 보는 것 같아. 정신이 혼미한 채 나는 고개를 숙여 최대한 몸을 숨겼습니다. 현관에서 이쪽으로 걸어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화단 근처에서 멈춰 섰습니다. 필사적으로 숨을 참았지만 그보다는 심장이 미친 듯 뛰어 그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였습니다. 잠시 있다가 화단 앞에서 현관으로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닫히고 잠겼습니다. 하지만 나는 할아버지가 앞에서 지키고 서 있을 것만 같아 거기서 움직일 수가 없었지요. 겨우 침착을 찾은 후에야 조심스럽게 겨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무얼 하고 있었는지 궁금한 것보다 들키지 않았을까 무서워서 지금도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8번째 이야기, 원숭이상. 일 때문에 거래처를 방문해서 응접실로 안내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온 건 처음이었는데 고가로 보이는 그림 옆에 거무칙칙하고 섬뜩한 상이 하나 놓여 있었지요. 차를 마시며 담당자와 거래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그 상이 무엇인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하지만 일과 관련도 없는 질문을 던지는 것도 무례하다 싶어서 참고 있던 와중에 상대가 카탈로그를 가져올 테니 잠시 기다려달라며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나는 상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짖는 원숭이 형상이 받침대 위에 올려져 있었죠. 나무로 만든 게 아니라 진짜 원숭이처럼 보였습니다. 다만 박쥐와는 다르게 털이 없었고 생선 마른 것 같은 색과 질감이었습니다. 마치 미라인 것처럼 높이는 받침대를 포함해 1m가 되지 않았습니다. 찬찬히 보고 있는데 갑자기 원숭이의 크게 벌어진 입에서 검붉은 애벌레 같은 것들이 기어 나왔습니다. 바싹 마른 원숭이와는 달리 번들번들 젖은 채로 꿈틀대고 있었지요. 깜짝 놀라 물러서는 순간 원숭이 입에서 쉰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흔들린다. 흔들린다. 내일 아침 흔들린다. 확실히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애벌레 같은 것은 쑥 들어가 다시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멍하니 있는 사이에 담당자가 돌아옵니다. 그 원숭이상 참 묘하죠.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뭐 생뚱맞게 있으니까
우리 회사 예전 사장님이 아끼던 건데 결정을 내리기 힘든 문제가 있으면 글쎄 예언을 해줬다지 뭡니까? 예언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겨우 목소리를 내서 물었습니다. 에이, 설마요. 소리 한번 낸 적이 없습니다. 내다 버리기도 좀 그렇고 이렇게 화제가 없을 때는 가끔 도움이 되니까요. 소파에 앉자 겨우 안정되었습니다. 지금 본 걸 말할까 싶었지만 담당자가 말하는 걸 보니 어설픈 농담으로 여길 것만 같아 그만두었습니다. 겨우 미팅을 마친 뒤에 나는 퇴근을 합니다. 집에 돌아온 후 방지용품을 확인하고 욕조에 물도 받아놨습니다. 흔들린다는 예언은 아마도 지진을 말하는 거겠지요. 그렇다고 방송국이나 정부기관에 보고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아마도 미친 사람 취급이나 받을 테니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회사 동료들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고향의 부모님에게 내일 아침에 지진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전화만 했을 뿐 부모님 역시 웃어넘기셨습니다. 다음 날 나는 긴장한 나머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4시에 일어납니다. 언제든 도망칠 수 있게 귀중품을 넣은 가방을 품에 안고 있었지만 딱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출근 시간이 되어 나는 회사로 향했습니다. 8시가 넘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항상 아침을 먹는 호텔에 들렀지만 사람이 많아서 합석을 하게 됩니다. 재빨리 먹어치우는 와중에 탁자 위의 접시와 컵이 덜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놀라서 왔구나 하고 외치며 일어섰습니다. 가게 안에 손님들이 일제히 나를 바라봅니다. 그러자 옆에 앉아있던 합석한 대머리 아저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 버릇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그만. 그 후 아무 일 없이 그날은 평범하게 지나갔습니다. 9번째 이야기, 산장. 무릎까지 쌓인 눈을 헤치며 남자는 산속을 거닐었다. 태양이 산등성이 뒤로 모습을 감추기 시작했고 하얗던 눈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남자는 바위에 구부정하게 앉아서 노을을 보며 손에 입김을 불어넣다가 몰려오는 잠결에 잠시 눈을 붙였다. 부엉이 우는 소리에 잠에서 깬 남자는 남자와 마주보는 산 중턱에 위치한 산장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발견했다. 남자는 주머니에서 말린 고기를 꺼내 입안에서 질겅거리다 산장을 향해 떠났다. 산장에 다다른 남자는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땔감을 가지러 나온 노인과 마주쳤다. 허리에 찬 수료병 칼과 기다란 활을 어깨에 걸친 남자를 본 노인은 섬뜩한 기분에 파른 안털들이 곤두섰다. 남자와 노인은 나란히 산장에 들어갔다. 때마침 끼니를 준비하고 있던 노인은 남자에게 음식을 대접했다. 노인은 남자가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며 바깥 세상에 대해 생각했다. 여전히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고 많은 전쟁 난민들이 보금자리를 떠나 안전한 장소를 찾아 떠돌고 있었다. 갑자기 슬픈 기분이 든 노인은 고개를 숙이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그때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고개를 든 노인은 자신을 향해 활시위를 당긴 남자를 발견하고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얼마 후 남자는 피 묻은 수료병 칼을 허벅지에 닦으며 산장에서 나왔다. 짙은 어둠 속에서 흰 눈이 내려와 남자의 콧등에 사뿐히 가라앉았다. 남자는 노인의 시체에서 살을 바르고 남은 찌꺼기들을 구덩이에 묻었다. 그리고 산장에 불을 끄고 다시 어두운 산속으로 향했다. 산장에서 멀리 떨어진 남자는 바위에 구부정하게 앉아 말린 고기를 입안에서 질겅거리며 기다렸다. 산장의 주인이었다.